자, 오늘 실학의 발달. 오늘 이제 1권, 그러니까 전근대사 마지막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나오죠, 그죠? 항상 마지막에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실학입니다. 그냥 실학은 한 문제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쉽게 나왔을 때는 뭐야? 중농실학하고 중상실학하고 뭐 하는 거? 비교하는 거 나오죠. 그건 너무 쉬운 문제. 초딩들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요새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학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농실학자 중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정약용이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약용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정약용 문제가 워낙 자주 나오다 보니까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중상실학자의 끝판왕은 누굽니까? 중농은 정약용인데 중상실학의 끝판왕은요? 여러분 생각하듯이 박지원보다는 누구라고요? 박제가예요. 근데 박지원, 박제가는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죠? 스승과 제자니까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야 돼?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박제가보다 더 잘 나온다고 할 만한 사람이 누구야? 홍대용이야. 그래서 중농에서는 정약용이 끝판왕이긴 하지만 그 중농학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다르게 부를 때는 성호학파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요? 성호, 이익. 그러니까 이익과 정약용. 그러니까 정약용만 맨날 낼 수 없으니까 이익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제가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홍대용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게 국학연구그래서 역사서가 우리를 또 괴롭혀요. 제일 많이 나오죠. 역사서가 앞부분을 크게 몇 개 없었는데 조선 후기는 정말 글자를 깨우친 놈들은 다 역사서를 한 권씩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썼어요. 예. 그거 있고요. 또 하나 문화사에서 각종 백과사전류의 저서들이 최근에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또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선 후기가 양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 조선 후기는 무슨 문화도 발달하기 때문에 서민 문화도 발달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양이 가장 많은 파트가 문화사 파트에서 조선 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미 앞에서 공부한 것만 해도 힘들죠. 성리학의 교조화와 여기에 대한 뭐라고요? 반발.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학을 공부했어요? 양명학도 공부를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물성, 동이론도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제 실학이라는 게 또 나온다라는 겁니다. 봅시다. 실학의 개념은요, 17, 8세기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모순의 해결책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대두한 사회 개혁론이다. 자, 그럼 여기서 17, 8세기 한마디로 말해 조선 후기라는 얘기죠. 양난 이후라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 경제적 변동 무슨 말이야? 사회적 변동 뭐야? 사회적 변동 뭐예요? 아니 뭐 비정규직이 급증한다. 이게 사회적 변동이 아니지. 그거는 17, 8세기가 아니라 지금의 사회적 변동이잖아. 그럼 17, 8세기 사회적 변동은 앞에서 했잖아. 무슨 제의 동요야? 신분제의 동요. 양반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상민과 천민의 수는 점점 어때요? 줄어들면서 각 계층 안에서 무슨 분화가 막 나타난다? 계층 분화가 마구마구 나타나고 있다는 이게 사회적 변동입니다. 경제적 변동 보셨죠? 이항법으로 인한 뭐라고요? 광작의 유행 이런 걸로 나타난 지주전호제가 어떻게 한다고? 더 양극화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주지경 결론은 뭐였어요? 이항법으로 인한 광작의 결과 지주지경지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했잖아. 지주지경지가 증가하게 되면 소수의 지주가 대부분의 땅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8세기 후반 되면 지주전호제가 완벽하게 일반화되고 이게 경제적 변화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유리되었다라는 표현하죠. 쫓겨난 많은 사람들은 뭐가 되죠? 임노동자가 되어서 어디로? 도시로, 또 광산으로 이렇게 몰려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정조 때 수원 화성 만들 때 앞에서 잠깐 했지만 수원 화성 만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통적으로는 정약용이 거중기 만들어가지고 빨리 만들었다. 10년 걸릴 거 28개월 만에 만들었다. 이렇게 흔히 알려져 있었는데 이거 대단히 영웅적인 사관이잖아. 정약용에는 영웅 한 사람이 막 모든 걸 다 해결했다. 무슨 토르니? 말도 안 되지. 거중기는 한 대밖에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정약용이 거중기만 만든 것도 아니고 돌을 옮기는 것도 만들고 설계 자체를 정말 잘한 겁니다. 일단 돌을 다듬을 때부터 큰 돌, 중간 돌, 그다음에 작은 돌 이걸 다 규격화해서 마치 벽돌처럼 있잖아요. 생산을 잘한 거야. 그래서 밑에는 어떻게 해야 돼? 큰 돌을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쫙쫙 놓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중간 돌, 작은 돌, 쫙쫙 이렇게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옮기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옮기는 도구까지 누가 다 만든 거야? 정약용이 다 만든 거야.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랬어? 진짜 중요한 거 뭐랬어요? 이런 기계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요역으로 동원해서 날짜만 채우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 한다 그랬잖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은 뭐 한다고? 일당을 주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일하는 만큼 뭐 한다고요? 돈을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당을 준다라는 건 뭐야? 임금 노동자가 그만큼 어때요? 많았기 때문에 조선 후기가 되면 정조 무렵이 되면 그래서 걔들이 어떻게 한다? 일당을 주고 싸울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줬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빨리 만들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변화. 이게 뭐야? 사회 경제적 변동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의 모순책 어마어마하죠. 그 대표적인 모순책이 뭐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잖아. 소수의 지주가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은 뭐라고요? 소작농이 되는 거지. 이게 심각한 모순책이죠. 이런 모순책, 그리고 그 신분이 낮은 사람이 훨씬 더 부자가 되는 경우도 나타났잖아.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두한 사회 개혁론이다. 그래서 크게 경제적으로 지주전호제의 모순점을 해결하자. 어떻게 하자? 경자 유전하자. 경자 유전이 뭐야? 경작하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게 하자라는 거죠. 이건 무슨 실학이야? 중농실학이야. 무슨 제도를 개혁하자? 토지제도를 개혁하자. 반면에 중상실학에서는 무슨 제도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까? 인물성 동이론 중에서 뭐라고요? 동론이야, 이론이야? 동론이거든. 양반과 쌍놈 어때? 별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지 않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신분제도 어떻게 하자? 아예 폐지하자. 뭐 이런 주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성리학적 차별적 신분관과 성리학에서는 지주전호제를 인정했거든요. 이걸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지. 그래서 현실의 바탕을 둔 학문 뭐라고요? 실학이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만 더 할게요. 뒤에 근현대사를 나옵니다. 실학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은 조선후기 정약용 찾아가서 당신이 실학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무슨 소리냐? 처음 들어본 말이다. 뭐라고 할까요? 나는 유학자다. 나는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 실학이라는 개념을 처음 붙여준 게 누구야? 이게 언제 나와? 1934년 다산서거 99주기를 맞이해서 정다산이 1836년에 죽거든요. 그래서 서거 99주기를 맞이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조선학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간다고. 그래서 조선의 실학자들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는 거죠.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야? 정인보 같은 사람이야. 그 정인보 선생님이 어때요? 이들을 뭐라고 묶어버린 거야. 카테고리라이징을 한 거지.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카테고리를 만든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 형들은 뭐라고요? 실학자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실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말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대 학자들도 스스로 실학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냥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기존의 성리학 중심의 유학이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는 건 맞지만 크게 보면 유학자고 성리학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무슨 학운동이란 거 알아야 돼? 조선학운동. 언제? 1900 몇 년대? 30년대. 알아주셔야 됩니다. 실학이라는 개념은 1930년대 조선학운동을 하는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요 파트에서는 안 나오지만 어디서 나온다고요? 근현대사 파트에서 나온다고요. 어차피 공부할 거면 같이 공부해 두는 게 좋겠지? 또 하나, 이것은 성리학에 대한 반성이 기본적이지만 또 하나, 서양의 여러 가지 과학기술에 영향받는 것도 맞지만 대표적으로 정약용 봐봐. 예수의 선교사 장때리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뭐야? 기기, 도서를 참고해서 못 만들어서 거중기 만들었잖아. 서양의 과학기술에 영향받는 거 맞아요. 하지만 청나라에서 전래된 무슨 학의 영향도 받아요? 고증한. 이제 고찰에서 뭐한다? 증명한다 할 때 어떤 성격? 실증적 성격. 이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등장 교육법입니다. 경제적 변화. 농촌 변동과 농민층의 분해. 상품화폐 경제 발달. 그렇죠. 이제 자급자족 경제가 무너지고 상품화폐 경제 발달, 근대적인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지. 서민층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대비하는 사상으로 실학이 등장한다. 사회적으로는 신분제 변동 및 평민의식 성장, 실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성리학의 한계점. 성리학의 과학시험 준비를 위한 도구학문으로 변질되어 현실 문제 해결 능력은 완전히 상실하죠. 개혁지향적이고 전문 기술적인 학문의 필요성은 증대하죠. 그래서 중국에서 또 하나, 중국의 명말 청취에 뭐라고요? 실학적 학풍과 뭐라고? 고증학도 실학에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 서학, 서양의 학문이라고 했죠. 17세기 이래 각종 수학석들이 조선에 전래된다. 그중에서 과학적이고 함지적 사상 전파되는 것도 영향입니다. 영종제 학문 장려, 탕평책에 의한 인재 등용과 내교부 편찬사업, 규장각 설치,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학자와 문인을 배출해서 실학 발전이 계기가 된다. 이 모든 것이 뭐다? 실학 발전의 배경이다. 하나씩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선구자 이수광과 한백경, 김육 이런 사람이야. 외우셔야 돼. 이수광, 지봉, 유설. 교술에서 문화인식의 폭을 확대하는데 유교 문명 이외에도 유럽, 회교가 뭐야? 이슬람이야. 불교 문명. 이거 다 소개했다는 거지. 특히 뭘 소개했어? 이 지봉 유설에서 어떤 책을 하나 소개한다 그랬잖아. 오, 주여, 지난주에 했다. 지난 시간에 했다. 뭐, 천주, 또 하나, 지봉유설은 언제 나온 책이다? 지봉유설은 언제 나왔다고요? 광해군 때. 17세기 초 광해군 때 1614년에.
그와 동시대 인물이 누구라고요? 밑에 나오죠? 한백겸이죠. 한백겸 뭐 할 때 나왔죠? 먼저 한번 나왔어. 이원익과 한백겸의 건의로 뭐 했어? 경기도의 대동법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원익과 한백겸의 건의. 자, 시험 문제 만들어서 내야지 빨리. 자, 그리고 이형님은 동국지리 쓴다 그랬죠. 우리나라 역사지를 치밀하게 고증하는데 특히 고구려의 발상지가 어디야? 만주라는 거. 그 전까지는 뭐라고요? 한반도에서 출발했다가 만주를 확장했다라는 썰이 더 우세했는데 한백겸 뭐야? 만주 어디야? 홀본? 졸본에서 출발해서 세력을 키워서 한반도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이게 한백겸의 동국지리. 요건 1615년이야. 그러니까 연도 이걸 외울 수는 없으니까 둘 다 무슨 임금 때라는 걸 알아야 돼? 광해군. 하지만 이 둘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서적은 광해군 때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의서적. 그렇죠. 동의보감이죠. 동의보감이 제일 형이에요. 동의보감이 1610년생이니까 제일 형인데 어쨌거나 요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전부 다 무슨 임금 때다? 광해군 때다. 요새는 문화사를 물을 때 책 내용 자체를 묻기도 하지만 어떤 임금 때냐 이걸 물어가지고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트렌드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김육은 뭐라고요? 시헌역입니다. 외우셔야 돼. 시헌역 채용한다. 무슨 임금 때야? 효종 때잖아요. 효종 때. 기억나죠? 네. 김육은 유언이 뭐라 그랬어요? 대동법 실시를 확대하는 게 유언이다 라고 할 정도의 대동법 확산론자 김육입니다. 시헌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고려 전기 신라 후대부터 고려 전기까지는 무슨 역이라고요? 당나라의 무슨 역? 선명역. 잘하고 있어. 좋아. 선명역. 고려 후기로 뭐라고요? 원나라에 들어 뭐라고요? 수시력. 수시력. 이 수시력은 내편에 영향을 끼치고 아라비아의 회외력은 외편에 영향을 끼치죠. 이게 뭐라고요? 세종께 만든 뭐? 칠정산이죠.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는 뭐라고요? 시헌역. 누구의 노력이야? 김육의 노력으로 효종 때 채택된 거 시헌역 외우셔야 됩니다. 이 시헌역은 언제까지 가죠?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시헌역 언제까지 가죠? 그렇지. 건양 연호 쓰기 전까지. 무슨 개혁 때? 을미개혁 때. 우리가 뭐 한다? 양력을, 태양력을 쓰지. 그럼 시헌역까지는 거꾸로 말하면 뭐라고요? 태음력이다.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달력 만든 거고, 태양력. 우리가 쓰는 지금 달력은 뭐야? 태양력이잖아요. 그지? 이건 언제부터라고요? 3차 개혁, 무슨 개혁? 을미개혁. 1895년 11월 17일을 1896년 1월 1일로 확 바꿔버리거든요. 이게 건양연호하는 3차 을미개혁. 가장 중요한 뭐야? 태양력. 얘기했죠? 여러 번 얘기했어요. 태양력을 쓰는 것과 연호가 그래서 뭐라고요? 양력을 세운다. 뭐? 건양. 이건 뭐야? 같은 의미다. 라고 했어요. 따로 외우지 말고 함께 외우라고 그랬어.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근현에서 갈 때 되게 쉬워질 겁니다. 수차제도의 이익을 강조하기도 했고 화폐 주저와 대동법 확대 실시. 김육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선구자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전기 18, 9세기 서양 청해 고정의 영향으로 비판적 실증적 논리의 사회개혁론이 제시되는데 그게 농업중심개혁론, 상공업중심개혁론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나아가 국학연구 등으로 학문 범위가 확산되어서 점차 실증적, 민족적, 근대지향적 학문을 발전했다라고 우리가 우기는 거야. 19세기 후반에 박준현 손자 박규수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사상으로 간다? 개화사상으로 가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자, 보세요.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게 뭐라고요? 이론이었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뭐라고요? 동론이었잖아. 자, 크게 다르지 않다. 인물성 뭐라고요? 동론. 기억나야 돼? 이게 뭐라 했어? 낙론이라고 했잖아. 이때 말하는 낙은 뭐라고요? 낙산이니까 뭐라고요? 서울. 서울의 노론. 낙, 돈, 간 그랬더니 기억나죠? 이게 누구라고 했어? 이간. 자, 기억나야 됩니다. 그럼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중화와 오랑캐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니까 뭐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건 그대로 뭐라고요? 우리가 오랑캐라고 업신여기든 청나라를 배울 수 있다는 뭐로 가는 거야? 북학사상으로 가는 거지. 하나 더 가면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양반과 쌍놈의 본성도 크게 다르지 않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제 폐지로 가는 거야? 신분제 폐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공통적으로 북학 이걸 뭐라고 한다? 북학 사상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 실학이라고? 중상실학이라고 하잖아. 그럼 중상실학에서 당연히 뭐라고요? 신분제 뭐라고요? 폐지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 신분제 폐지는 어느 쪽에서 나온다고요? 중상실학.
중농이 아니라 뭐라고요? 중상시라고. 이따가 중농 보면 유영우 같은 경우는 신분제를 비판하긴 했지만 막상 나눠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분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인정하잖아. 누구는? 중농시라고. 다음에 여기는 그게 아니죠, 그죠? 뭐라고요? 신분제 폐지. 하나 더 갈게, 하나 더. 그러면 좀 더 가야 돼. 여기 18세기라고 그랬잖아. 여기 18세기잖아요. 그럼 19세기 중엽되면 이제 무슨 주의가 되냐면 제국주의가 되잖아요. 제국주의가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서양 애들도 어떻게 한다? 동쪽으로 막 밀려오잖아요. 그럼 얘들은 뭐 할까요? 문 열라고 막 할 거 아니야? 이때 우리 어떻게 하냐? 이런 사상적 기반이면 서양 애들은 오랑캐로 더 이상 볼 이유가 없는 거지. 혹은 오랑캐도 어때? 우리보다 발전해서 뭐 할 수 있어? 받아들이자. 갈 수 있지. 그래서 19세기 이게 무슨 사상으로 간다고요? 개화 사상으로 간다. 근데 여기 19세기 중엽이거든. 봐봐요. 요건 18세기 후반. 요건 이제 19세기 중엽. 그럼 뭐가 비어? 중간에. 19세기 초반이 살짝 비지. 요 사이에서 여기에서 이제 요걸 연결해주는 사상가들이 나온다고요. 이게 누구냐면 자 외워야 돼. 여기 19세기 초반에 이규경이라든가 또 시험 잘 나오는 누구야? 최한기야.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막 묶어내기는 되게 힘들지. 힘들지만 뭐라고? 18세기 그 다음에 19세기 중엽. 19세기 초반이 비거든. 여기 누구라고요? 이규경과 최한기 같은 사람이 있다. 여기 위치하는 거야. 이렇게 흐름이 가는 겁니다. 반면에 이쪽 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쪽 편은 뭘로 가는 거야? 이쪽 편은 뭐라고? 여전히 뭐야? 북벌을 뭐 한다 그랬어? 고수한다. 북벌이 옳다라는 거죠. 당연히 신분제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고. 이게 얘들은 뭐로 간다? 나중에 뭐로 간다? 위정 척사로 가는 거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앞에 셌으니까. 근데 남인 쪽도 어때요? 둘로 갈라진다 그랬지. 경기 남인 있고 뭐야? 영남 남인 쪽으로 간다 그랬잖아. 영남 남인은 오직 뭐 한다 그랬어? 향반 정도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다 그랬잖아. 얘들은 오직 뭐 중심이야? 리 중심이야. 그럼 걔네들도 또 뭐로 갈까요? 문 열자는 쪽으로 갈까요? 위정척사로 갈까요? 위정척사로 가는 거야. 위정척사로 가는 거라고. 보수적인 애들. 그쪽은 위정척사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영남지방 유학자 나중에 이만손이라는 형이 나와. 이만손이라는 형님이 뭐 한다고요? 영남 만인수 올린다고. 대표적인 무슨 사상이야? 위정척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인 쪽에서도 메인은 뭐로 가는 거야? 위정척사로 가는 거고 노론 쪽에서도 메인은 뭐로 가는 거야? 위정척사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메인이 아닌 쪽이 어떻게 한다고요? 메인에서 밀려난 쪽이 뭐 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근기남인, 정약용 같은 사람들, 이익 같은 사람들 이쪽이 뭐로 가는 거야? 실학으로 가는 거고 인물성 동론에 동의론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송시열의 수제자 권상아의 제자들 사이에서 이간과 한원진이 싸움왔는데 권상아 스승은 동론편이 아니라 무슨 편을 들어준다고요? 이론편을 들어준다니까. 그러니까 노론에서도 메인 쪽은 뭐야? 이론 쪽으로 가서 인물성, 이론, 북벌고수, 위정척사를 가는 게 노론의 메인이고 여기서 살짝 메인이 아닌 비주류 쪽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비주류 쪽이 이쪽으로 갔다라는 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다시피 중농실학도 마찬가지고 중상실학도 마찬가지고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어때요? 현실에 정책으로 반영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왜? 이들은 뭐가 없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백수니까 백수. 쉽게 말하면 백수. 우리하고 비슷했다. 우리가 아무리 공무원 시험 문제 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건데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는 거 아니야. 그지? 우리 재용이 오빠는 막 인사혁신처장 이런 거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거야. 자, 성격 봅니다. 육경 중심의 고학을 연구하면서 중국의 3대와 같은 이상사의 것을 추구한다. 뭔 개소리야. 여기서도 알아야 돼. 자, 무슨 말이야. 이런 말을 알아야 돼. 육경 중심의 고학을 연구한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어. 성리학은 뭘 중시한다 그랬어? 사서를 중시한다. 사서. 논어맹자 대학 중요이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다 독점해버린 게 누구라 했어? 주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자가 해석한 건 한 점, 1.1핵도 고칠 수 없다라는 게 성리학자의 주장이고 그게 누구의 주장이야? 송시열의 주장이고 그게 뭐야? 노론의 주장이고 메인 주장이잖아. 조금만 해석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삼은 난적으로 몰아서 어떻게 한 2단으로 몰아서 죽인다 그랬잖아. 그게 아니라 육경 뭐야? 시경, 서경, 역규, 역경, 예기, 춘추, 악기 뭐 이런 거지. 쉽게 말하면 뭐야?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 시대에 공자, 맹자 이 형님들의 사상이란 말이지. 이걸 가지고 누굴 까는 거야? 쉽게 말해서 주자를 까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국의 3대 요, 순, 우 이런 태평성대. 우리 흔히 태평성대를 뭐래? 요순시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순신 아빠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잖아. 형제들을 요신이, 순신 이렇게 지은 거야. 됐고요. 예. 관심이 1도 없어. 순신이 형한테 관심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예, 그 3대, 요순시대, 이런 데와 같은 이상사의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향 농민층 입장에서 토지 및 각종 조세, 군사, 교육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것을 배경으로 자기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양반은 특권을 가지고 모든 걸 어떻게 누리기만 하고 의무를 안 하려고 하잖아. 이건 마치 신라의 골품제도가 완전히 변질돼가지고 진골들이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왕조 말기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개혁하자라는 겁니다. 한계, 위적 한계와 성리학의 가치관을 극복하지 못하여 근대적 학문으로 완벽하게 발전하지는 못한다. 얘기했잖아. 이들도 기본적으로 유학자고 성리학자라니까. 자, 다음 페이지 이제 구체적으로 농업중심 개혁론자 경세치용. 자, 경영할 경자지. 세는 뭐야? 세상이라는 뜻이야. 월드. 치. 용. 뭐야? 학문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세상을 다스리는데 뭐야? 쓸모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다시. 학문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세상을 경영하는데 쓸모가 있어야 된다. 실제로 쓸모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야? 경세치용입니다. 중농학파고요. 18세기 서울 부근의 경기지방에서 활약한 남인 출신 대부분이다. 얘기했잖아. 유영원, 이익, 정약용입니다. 주장은 농촌사회 안정을 위해서 토지개혁과 자연농 육성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토지개혁. 그리고 뭐라고요? 자연농 육성.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요즘 말로 하면 성장중심론보다는 뭐라고요? 분배중심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토지를 잘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주요조서 반개수록입니다. 유영원. 보세요. 유영원은요, 호가요, 반개입니다. 수록은 때때로 생각나는 걸 그냥 적었다. 이런 뜻이야.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때때로 그냥 가끔 이렇게 생각나는 걸 적은 게 이 정도면 작심하고 각 잡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약용 싸대기 날 뻔했어. 이 양반은 뭐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손에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어디로 내려가냐면 전라도 부안으로 내려갑니다. 전라북도 부안. 거기서 이제 한 20년 동안 31살부터 49살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쓴 책이 바로 반개수록입니다. 반개서당이라고 있거든요. 책을 20년 썼다 장난 아니죠, 그죠? 지금도 가면 전북 부안에 가면 반개서당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합격하시면 가보세요. 볼 게 없어요. 진짜 볼 게 없는데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산 중턱쯤에 이렇게 서당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 평야지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아마도 이 양반이 이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기록이 별로 없으니까 정약용 선생은요, 제자가 확인된 거, 옛날에는 몰랐거든? 근데 정약용 연구를 열라하면서 정약용 제자로 확인된 사람은 지금 24명이야. 얘기했잖아. 다산초당에서 밑에서 막 이렇게 막 갈고 막 이렇게 자료 찾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18명하고 또 6명 더 차이서 24명이 있는데 이 유영훈생 제자는 지금 학교에서 찾아낸 제자가 2명밖에 없을 정도야. 그러니까 이제 기록이 별로 없는 거지. 근데 딱 보면 느낌상으로 가서 보면 알아. 그래서 현장을 가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원래는 서울에 살았거든. 근데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바로 전북 부안으로 내려와. 그건 뭐냐면 아마 좀 있는 집안이었어. 그러니까 이 동네에 뭐가 있었을까? 땅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어차피 벼슬 안 되고 하니까 그 동네 내려가지고 반개 서당 짓고 거기서 이제 딱 거기 자리 잡은 이유가 이렇게 딱 내리다 보면 농사 짓는 들판이 쫙 한눈에 들어와요. 뷰가 좋지. 차 마시고 뷰는 아주 좋아. 자, 근데 어쨌거나 거기서 평생 뭐 했다고요?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20년 동안 생각나면 뭐 이렇게 끄적끄적거린 게 이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이 정도 똘똘한 사람인데 아니 우리 같으면 어떡한다. 지주니까 건물주니까 편하게 잃고 차 마시고 살면 되게 좋았겠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입장에서 뭘 못한 거야? 벼슬을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조선시대 어떻게 한다? 어떤 개혁을 이렇게 개혁안을 낸 거지. 전라도 부안입니다. 그래서 전북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 그래서 왜 남양주는 알잖아. 정약용의 도시 아닙니까? 남양주라는 데가. 남양주는 정약용 동네거든 가보면. 근데 이제 전북은 뭐라고요? 이제 우리도 있다. 뭐 해가지고 이 형님을 굉장히 굉장히 이제 연구를 하고 그래. 동네 오빠니까 좋아해야 된다고. 소희가 좋아해야 돼. 동네 오빠야. 몇 살이 많은 거야 도대체. 자, 오빠라고 말하기는. 자, 중요한 게 균전론입니다. 토지 구규제를 전제로. 이 형은
공산주의자다. 모든 토지에 뭐 민전을 다 없애자는 거야. 생각해봐. 말이 돼? 모든 토지를 다 몰수하는 거야. 그게 김일성이지. 내놓으라고 뭐 갈기라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몰수한 다음에 전제를 어떻게 한다? 품계에 따라 토지 구기조를 전제로 관리, 그 다음 뭐라고요? 선비, 또 뭐야? 농민, 그리고 수고업자와 상인. 이들에게 뭐 한다?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의 재분배.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너무 쉬워요. 우리가 그냥 말로 우리 역사 연구하다가 제일 짜증나는 파트가 어떤 파트냐면 생활사야, 생활사. 복식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뭐 어떤 도구를 썼다. 이걸 옛날 선생님들은 뭐만 써놓은 줄 알아? 다 이걸 글로만 써놓은 거야. 글로 이렇게 써놓고 이거 보면 어때? 옷깃이 어땠다, 뭐 네가 입은 옷, 뭐 이게 막 누빔이 되어 있고 막 이렇게 쭉 써놓은 거야. 근데 딱 떠올라 안 떠올라? 안 떠오르지. 뭐로 그려준 게 제일 편해? 그림으로 그려준 게 제일 편하다고요. 근데 사실 그림이 잘 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 막 옛날 기록을 또 선생님은 또 한문으로 된 걸 막 번역하고 미래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시각화해주면 훨씬 더 쉬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거야. 이거 복잡한 내용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신분이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양의 토지를. 신분이 다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균전이라고 말한 이유는 전제는 뭐라고요? 신분이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양. 그래서 균전이라고 하지만 신분에 따른 차별은 있어 없어? 있지. 이게 뭐라고요? 유형원이라는 형님의 뭐라고요? 균전론이에요. 균은 이렇게 고를 균자잖아. 뭐 론자는 우리가 다 이론이니까 다 이렇게 쓰는 거고 다 알 거고. 자, 그러면 고르게 나누는 건데 고르게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요? 신분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인정이야. 조심해야 돼. 신분제도를 비판했다. 맞아, 틀려? 맞아. 이 양반이 신분제도를 비판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중적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개혁안을 낼 때는 신분제도를 인정하는 거지. 이름이 봐봐. 그래서 봐봐. 유학의 형태를 벗어나려면 아직도 멀었지. 다시. 자, 유학의 형태를 벗어나려면 아직도 멀은 형이 바로 유형원이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막 설명하니까 어떤 애가 선생님 임정원도 별로 이름이 안 좋은데 임자를 정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임정원. 뭔 개소리야. 예, 합격 못합니다. 예. 저랑 싸우시면 합격 안 됩니다. 임정원을 외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올 때. 임정원이 아니고 뭘 외운다고? 유형원이야. 선구자야, 선구자. 유형원. 아직도 조금 멀었다. 유형원입니다. 군사교육제도. 자유농 육성을 통한 병농일체 군사조직과 산농일체 교육제도를 강조했고 양반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의 모순을 비판을 했다니까. 이게 문제라는 걸 인식을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개혁안을 내놓기가 좀 어려웠겠지. 시대적 한계가 있는 거니까. 한계, 가정 내에서의 적사차별, 군대의 편승자, 양반과 노비, 천민의 차별, 노비제도 자체는 뭐야? 인정이야, 부정이야? 인정이야. 그러니까 애매한 스탠스잖아, 봐봐. 얘기했잖아. 기본적으로 무슨 학자라고? 유학자, 성리학자라니까. 근데 당시에 모순의 문제점을 깨닫고 이걸 개혁하려고는 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 사회가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대가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발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한 방에 어떻게 한다고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성인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조금씩 어떻게 한다고요? 발전 단계를 거치는 거야. 처음에 출발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왜 중요해? 이 사람이 중요한 건 뭐야? 중농적 토지개혁안을 딱 내놨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실학자라고 우리가 분류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거꾸로 말하면 처음에 출발하는 사람은 한 개쯤에도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누구라고요? 유형원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두 번째, 성호 이익 선생님. 주요 조서는 호가 성호니까 성호사설이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성호학파라고 했어요. 뒤에 보면 많이 나와. 지리 분야의 수제자가 여러분 잘 아는 이중환이야. 그가 쓴 게 뭐야? 특리지고. 역사 분야의 수제자가 누구야? 여러분 다 아는 안정복이야. 그 안정복이 쓴 책이 뭐야? 동사 강목이잖아. 이 전부 다 누구 제자야? 이익의 제자야. 그러니까 성호 이익은 이거 끝판왕이 이제 정약용이라고 하는데 정약용이 이익한테 배울 수가 없어. 봐봐. 성호 이익이 1763년에 죽었지. 정약용은 1762년에 태어났어. 어떻게 배워? 기저귀 들고 와서 배우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직접 배운 건 아니고 학문적으로 이제 책으로 배우는 거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 간접적으로. 자, 주 성호사설과 곽우론, 과구록. 지난번에 한번 했어, 이거. 곽이 뭐? 콩. 그렇지. 기억나지, 그치? 콩. 콩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뜻이야, 콩. 그러니까 뭘 못 먹어? 쌀을 못 먹어. 콩을 먹는 사람. 한마디로 뭐야? 가난한 사람들의 주장. 과구록이야. 여기서 뭘 주한다? 밑에 나와있지? 한전론을 주한다. 자, 중요한 말 외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 한. 이 한이 뭐야? 한은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한이 많다 이런 뜻이야? 여기 마음 심자가 들어가 한이 많은 거지. 제한한다. 뭐 리미트. 자, 제한을 하는 건요. 제한한다 이런 뜻이야. 한전에서. 제한을 하는 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야. 요거 해야 돼. 중요하다. 상한이 있고 뭐가 있어요? 하한이 있는 거야. 하한은 뭐라고요? 아무리 몰락해도 요만큼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라는 게 하한이지. 상한은 뭐겠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거보다 더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상한이야. 자, 그럼 이 사람이 중농실학자야. 생각해봐. 중농실학자니까 상한을 강조할까요? 하한을 강조할까? 하한을 강조하는 거야. 하한. 그래서 이 양반은 하한을 강조했고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강조했고 그래서 아무리 몰락해도 절대 팔 수 없는 토지가 있다고. 이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외워야 돼. 요거 나오면 이거야. 뭐라고요? 그럼 뭐야? 절대로 팔 수 없는 토지니까 집안 대대로 영원히 어때요? 이걸로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영원히 업으로 삼아야 될 토지 뭐라고? 영업장. 됐어요?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호 이익 선생은 균전론, 유영훈의 균전론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너무 무슨 공산주의자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점진적인 토지 소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에게 땅이 이만큼 있으면 요만큼을 정하는 거야. 이건 뭐라고요? 절대로 팔 수 없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영업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한다고요? 아빠 돌아가시면 팔아서 장례 치르고 요건 어때요? 딸이 결혼하면 결혼하면 장례 치르냐? 결혼하면 결혼식 비용 치르고 이거 아들이 대학 가면 팔아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절대 팔 수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혹은 뭐야? 나는 어때요? 혼자서 열심히 돈 버는 거야. 나는 원래 땅이 없었는데 땅이 없는 사람이 땅을 요만큼 살 수 있잖아. 이제 요만큼 땅을 샀잖아. 그럼 요거는 이제 어때요? 영업준에 지정되는 거예요. 이건 팔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만큼을 샀어.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팔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몰락해도 요만큼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영업자. 하한선입니다. 외우셔야 돼. 이걸 왜 강조하냐면 상한선을 주장한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지. 상한선은 누가 주장할 것 같아요? 중농일까? 중상일까? 중상실학자. 이게 누구야? 박지원이. 박지원의 상한선은 일정 양 이상은 절대 가질 수 없다라는 게 박지원의 상한선이야. 이것도 뭐라고요? 제목은 똑같은 뭐라고요? 한전론이야. 그래서 외워야 돼. 헛갈리니까. 균전론도 유영원만 균전론을 주장한 게 아니야. 홍대용도 균전론을 주장해. 홍대용은요, 이 땅도 필요 없고 성인 남자에게 모두 다 뭐라고요? 2개월 줘라. 봐봐. 내가 뭐라 했어? 신분제 이쪽을 없애자라는 쪽은 어느 쪽이라고? 이쪽이라 했지. 그러니까 홍대용이 무슨 실학자야? 중상실학자지. 신분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성인 남자면 전부 다 뭐라고? 2개월 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철학적 배경을 이해해야 돼. 반면에 중농실학 쪽은 신분제를 없애지. 이건 안 갔잖아, 봐봐. 그러니까 유형은 아직도 멀었잖아, 그지? 신분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지. 그러니까 신분에 따른 뭐라고요? 차별이 있는 거지만. 신분이 같으면 균전이지만 신분이 다르면 차별이 있는 거잖아. 하지만 유형은 그런 거 없는 거지. 성인 남자 무조건 싹 2개월 줘라. 토지를 골고루 주는 건 똑같지. 그러니까 이름 뭐라고요? 균전론이야. 균전제 또는 균전론이야. 다시. 균전제는 누구도 있고 유형원도 있고 누구도 있다고요? 홍대용도 있는 거야. 근데 신분에 따른 차별 인정하는 건 중농실학자 유형원이고 아예 없는 건 뭐라고요? 홍대용이고. 됐어요? 중상 쪽. 반면에 한전론도 어떻게 한다고요? 중농에서 누가 있다고요? 이익 선생은 무슨 농을 유지해야 되니까 아무리 몰락해도 돼요. 자용농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무슨 전? 영업전. 절대 팔 수 없는 매매 금지야. 영업전 이외의 토지만 매매 가능해. 그래서 영업전은 뭐야? 매매가 금지가 되는 거거든. 반면에 중상실학자들은 뭐야? 상한선을 정하는 거야. 이게 누구야? 박지원이야. 상한선을 정하는데 자, 요 상한을 정한 건 누구라고요? 박지원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 박지원의 이 주장은요. 어디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어디에 영향을 끼쳐?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여기 보면 얼마까지 소유가 하는? 삼정보까지 소유가 하는. 이 아이디어가 여기서 온 거야. 왜 1949년 6월에 법이 제정되고 1950년 3월부터 법이 집행되기 시작한 농지개혁법이라고 있어요. 그 농지개혁법에 보면 기본 원칙은 뭐야? 경자 유전이야. 농사를 짓는 사람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 할 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농사를 안 짓다면 토지를 무조건 뭐야? 팔아야 돼. 국가에 팔아야 돼. 근데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에 양이 있을 거 아니야. 소작을 안 주고 이때는 기계화가 잘 안 됐으니까 그건 뭐야? 삼정보라고 국가에서 정한 거야. 삼정보는 9,000평이거든. 시골 출신들 45 만지기야.
그러니까 45마지기면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야. 강호동쯤 되면 45마지기를 농사를 지르시니까 혼자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새벽같이 나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셔. 평생 만든 땅이 30마지기쯤 돼요. 근데 30마지기면 풍족하진 않지만 우리 8남매가 먹고는 살았다고. 생계는 유지했다고. 그러니까 45마지기면 그 동네에서 밥 좀 먹고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중산층 넘어가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애를 많이 안 낳으면 될까. 두셋만 낳으면 45마지기면 충분히 그 동네에서 중산층으로 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맥시멈으로 본 거야. 맥시멈. 왜냐하면 그 삼종보 45마지기 9,000평을 넘어가면 이건 개인이 혼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그럼 뭘 줘야 돼? 소작을 주는 거지. 그럼 뭐의 원칙이 어긋나? 경작 유전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에서 아이디어는 뭐라고요? 한 개인이 3정보 이상을 가질 수 없다라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온 거라고? 박지원의 한전론에서 온 거야. 외우셔야 돼. 아이고,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한 거야. 내가 여러 번 강조하고 지금 짧은 시간에 몇 번을 반복하고 있어. 왜? 중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 안 하잖아, 평소에. 아니냐? 속으로 저 새끼 맨날 중요하대 말이고. 소위 빵 터졌어. 공감했다는 뜻이지. 자. 막말하면 안 중요하면 내가 왜 강의를 하고 있어?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건 내가 왜 강의를 하겠어요?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왜 목에 핏대 높여 강의하는지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선생님마다 강의하는 스타일은 다 달라요. 개념 강의를요. 엊그저께도 상담을 했어요. 학생이 전화가 왔더라고. 제 전화번호를 공개해놨더니만 전화가 왔더라고. 자기는 개념 강의 70강짜리를 한번 들었대. 근데 듣고 나니까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더래.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멘붕에 빠진 거야. 여긴 어디, 난 누구, 막 해가지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제 강의를 이제 무료 강의한 걸 이렇게 올려놓은 걸 이렇게 한번 봤는데, 막 신천지를 발견한 것 같은 이단인가? 신천지는? 어쨌거나 뭐 이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70강까지 짜리 개념. 우리, 봐봐요. 우리 70강으로 이제 전근대사 겨우 끝나겠죠. 그죠? 개념. 그러니까 빨리 끝난다고 공부가 점수가 빨리 나오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공부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우리 시험입니다. 모래성 쌓으시면 안 됩니다. 한검정 중급 정도는요. 그냥 모래성 쌓아도 쉽게 나와요. 한검정 중급은요. 근데 고급부터는 어때요? 또 쉽지 않잖아요. 우리 시험은요. 고급보다 더 어려운 게 우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한국사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 있어. 우리보다 더 어려운 문제. 교원. 임용고시. 그거 말고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용고시는 당연히 전공자들만 데리고 하는 건데 당연히 어려워야지. 그거 빼고는요. 우린 다 지금 비전공자들에다가 막말하면 역사 혐오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필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을 데리고 시험 보는 중에는 우리 시험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자고요. 자, 외우셔야 되고요. 한전론. 자, 한 가정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만 영업전 외웁니다. 영업전은 매매가 금지, 나머지는 허용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토지 소유가 평등해질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성화파, 안정보, 이중환, 이가와, 정약용 등 제자를 배출한다. 붕당으로 따지면 다 남인들이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6. 좀론,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폐단, 노비, 과거, 양반, 사치, 미신, 그리고 승려, 게으름입니다. 우리 문제는 그렇게 나온 적이 없는데요. 경찰 문제가 얼마나 치사하냐면 이 6가지 중에서 아닌 것 하나 슬쩍 넣어가지고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동생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말 출제자를 진짜 안바로 막 한번 졸라버리고 싶은 막 그런 느낌. 사실 그런 게 역사 문제는 아니죠. 그거 말고도 좋은 문제 많이 낼 수 있는데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게을러서 그런 거야. 문제 출제할 시간에 내 강의 좀 보고 잘 좀 내라. 술 처먹고 시간 쫓기니까 그딴 문제 내지 말고 출제자들이 걱정 안 해도 돼. 출제자 내 강의 보겠어. 절대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편집 안 해도 돼요. 예. 명예훼손으로 걸든가 다시. 내 의견이니까 나도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니? 자식. 갑자기 꼬리 내리는 자. 저 내가 셋입니다. 감옥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감옥 가면 여기서 누가 강의할 건데 오훈 쌤이 막 한국사까지 강의해?
그럼 작년 걸로 하는 거지. 다시 중요하다고요. 6점 넌 누구라고요? 이익이야. 그러니까 6점을 다 외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요런 주장을 누가 했다는 건 중요한 거야. 요건 충분히 낼 수 있지. 6점 넌을 누가 주장했다? 이익 선생이다. 라는 거 외우셔야 되고요. 경제계에서 화폐, 폐단, 패전론. 황국 대신 사창제. 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알아야 돼. 첫 번째, 패전론. 앞에서 했잖아. 야, 했잖아. 뭐 할 때 했어? 전황할 때 했어. 전황할 때. 조선기 유통되는 화폐가 어떤 현상? 부족한 현상. 왜 그러다 했어? 지주라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대상인들이 돈을 어떻게 하면 계속 땅을 파고 묻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조세 급납하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농민들의 부담이 어때요? 더 커진다 그랬지. 그래서 아예 돈을 어떻게 하자? 없애버리자. 라는 게 뭐야? 패전론. 이거 누구야? 농민들 입장이니까. 반면에 중상실학자들은 여전히 뭐야? 돈을 써야 된다. 용전론을 주장하는 거고요. 박지원이 대표적이죠. 자, 하나 더. 황국주 대신 뭐라고요? 사창제 주장 있잖아. 요거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잖아. 누구야? 흥선대원군이잖아. 생각해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개혁론이 중농실학의 영향을 받았다. 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이게 대사 무슨 말인지 요런 디테일까지 알고 계시면 더 좋겠지. 그 다음에 사관은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시세, 행불행, 그리고 시비의 순으로 봄으로써 도덕 중심의 사관을 비판했고요. 역사가 임무는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냐? 알아야 돼. 자, 지금까지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도덕.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시비의 순. 뭐야? 옳으냐 그르냐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명나라와 청나라가 있잖아요. 누굴 청명한 게 더 옳다는 거야? 명나라 섬긴 게 더 옳다는 거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봐봐. 지금 이때, 시는 뭐, 이때라 그랬잖아. 지금 당장. 지금 이때 세력은 누가 훨씬 더 센 거야? 청나라가 센 거지. 그럼 어떡해? 시세를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비가 아니라 뭐고 시세가 더 중요하다. 지금 마찬가지야. 봐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중국이라는 나라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지. 의리로 따지면 무조건 누구 편 들어야 돼? 미국 편 들어야 되는 거 6.25 전쟁 때 생명의 의미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미국과 중국하고 사이 나빠지면 우리 중국과 모든 경제 관계를 끊어야 되니? 미쳤니? 그럼 굶어 죽자는 얘기밖에 더 돼? 그거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적당히 어떻게 한다? 중국이 점점 커지고 있고 세계 제일 큰 시장이고 중국이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잖아. 전 세계에서. 근데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면 우리나라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경쟁국이니까 불리할까? 이제 천만의 말씀이야.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유리해집니다. 왜일까요? 중국이 모든 걸 다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중간재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이 그 반도체 직접 만드는 게 아니잖아. 생각해봐. 그러니까 어때요? 삼성 반도체 어마어마하게 수출하겠지. 또 앞으로 이제 배터리 차 시대잖아. 이런 것들 배터리 세계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어느 나라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거 수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중국 수출이 많아지면 우리나라도 수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시비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시세가 더 중요하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관은 이익 선생님은 체계적인 역사책을 한 권도 남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관이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야? 제재 안정복이에요. 그래서 나온 결정판이 뭐라고요? 동사 강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붕당론. 붕당이 선비들이 모의 다툼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기억나죠? 지금 밥은 한 그릇밖에 없고 굶주린 10사람이 있다. 그 한 그릇의 밥을 다 먹기도 전에 싸움이 날 거다. 이런 붕당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야? 이익 선생님. 과거 시험에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이건 줄이는 거야? 늘리는 거야? 늘려라고 해야 되지 않나? 주기는 3년에서 5년 되면 늘어나는 거잖아.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건 늘고 줄고 안에 3년에서 5년으로 바꾸면 어떤 효과를 줄일 수가 있죠? 과거 합격자가 어때요?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지. 과거 합격자를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합격자를 줄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천거제도를 통해 제2야 인사 등용을 요구한다. 누구? 핑미요?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제2야 인사 등용 요구가 누구야? 나야. 이쯤이 나야. 내가 똘똘한 제2야 인사 아니야. 그런 의미. 이조 병조 전랑들이 가진 후임자 청구권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영조 때 살다가 죽었잖아. 봐봐. 자청권은 영조 때 폐지됐지만 다시 부활해서 어떻게 한다? 정조 때 완전 폐지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완전 폐지된 걸 못 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서양의 천문학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건 맞아. 여기까지만 맞다. 근데 자, 옆에 써놔야 돼. 자, 성호 이익 선생이 지전설을 주장했다. OX. X. 성호 이익도 서양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지전설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다.
그런데 지전설을 직접 주장했다고 말하면 틀려. 마지막에 그랬거든. 지전설을 찬성하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아니다. 나는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그랬어.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 뭐야? 천동설이죠. 지전설 주장하진 않아. 자, 그럼 지전설 우리나라 최초로 누구야? 외워야 돼. 김성문. 김성문. 외워야 돼. 최초의 지전설 김석문. 그 다음 누구라고요? 홍대용. 그 다음 뭐라고요? 최한기까지. 다시.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문제 풀 때 했나? 지전설 주장했던 사람은 자 삼총사 김성문. 최초는 김성문이야. 홍대용. 최초는 김성문이고 홍대용이고 그 다음 뭐라고요? 최한기까지. 이 사람들은 무조건 지전설 주장한 게 맞아. 이 세 사람이 들어가면 외워야 되죠? 문제 내기가 좋잖아. 우리 선택지가 4개니까. 하나만 오답으로 넣으면 된다고. 이게 이익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정약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정약용 넣으면 사람들이 되게 당황한다고. 정약용 무조건 진리야. 뭐 이러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이익의 한전론과 패전론까지 제가 사료 다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참 정리 잘한 책은 드물죠. 읽어보시면 넘어갑니다. 자, 하지만 끝판왕 나왔어요. 누구야? 정약용입니다. 소위제도 여전론입니다. 자, 정약용 하면 뭐라고요? 여전론이죠. 자, 잘 보세요. 이 여자가 무슨 여자죠? 마을 여자입니다. 우리 항리 여항 할 때 마을 여자예요. 마을 단위로 뭐 한다고요? 토지를 나누어 준다. 이게 뭐라고요? 여전. 자, 외워야 돼. 정약용 뭐라고요? 여전론. 여전론. 외워야 돼. 마을 단위. 어떻게 한다? 공동소유, 공동경작이죠. 그리고 뭐에 따른 분배? 노동량에 따른 분배. 다시 공동소유, 공동경작의 노동량에 따른 분배입니다. 이건 마치 공산주의적 영향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르크스 영향 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왜? 마르크스는 1818년생이야. 정약용은 1762년생이야. 마르크스는요, 정약용 선생이 유배 갔다가 풀려난 해, 해배되는 그 해에 태어났어. 근데 그 애기한테 뭐 영향을 받았겠니? 정약용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막스보다 더 똘똘한 형이 정약용이야. 똑같이 나눠주면 공산주의 지금 다 망했잖아. 어떻게 한다고요? 노동량에 따라 여장이 매일 장부에 노동량을 기록한 다음에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세금 내고 여장 월급 주고 그 다음에 노동량에 따른 분배. 그럼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게 바로 여전론이야. 하지만 현실적이에요. 좀 이상적이야. 공산주의 다 망했다니까. 이건 어떻게 주장할까? 젊을 때 주장할까? 나이 든 다음에 젊을 때 주장할 거야. 외워야 돼? 젊을 때, 30대 주장하는 거야.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시간이 지나면 뭘 주장한다? 토지, 우물정자로 나누자. 뭐라고요? 정전론, 정전제 주장. 순서가 해야 돼? 여전론이야. 정약용 뭐라고요? 여전론 다음에 뭐라고요? 정전. 실제로 기출문 문제 이걸 순서를 뒤집어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마을 단위 공동소유, 공동경작, 노동량에 따른 분배입니다. 정전론. 구획이 가는 곳은 정자로, 불가는 곳은 계산상으로 구획한 뒤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토지를 차등적으로 지급 분급한다. 국가가 장기적으로 토지를 사들여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거죠. 자육농을 육성하는 거고요. 국가가 사들이지 못한 지주의 토지는 병장 농민에게 골고루 소작을 실시를 주장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 사회개혁은 정치는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백성의 이익과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제도 개선 방안, 또 하나 농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향촌단의 방어 체제를 강화해볼게요. 자, 주요졌을 때 무조건 시험 나온다고 했죠. 자, 목민심서. 당신 목민관들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나 봐요. 봐봐요. 만든 해가 봐봐. 1818 욕하면서 썼나 봐. 자, 핵심 뭐라고요? 지방행정입니다. 여러 번 얘기하죠. 목민은 뭐라 했어? 백성을 기르는 목자잖아. 그죠? 이건 누구죠? 부, 목, 군현의 사또, 수령을 목민관이라고 한다 그랬어. 다른 말로 뭐 애들이 해야 될 7가지 주요 일, 업무 뭐 수령, 칠사할 때 그 수령들이 목민관입니다. 조선의 향촌 질서의 변화할 때는 이 수령들의 권한이 강화된다, 약화된다? 강화된다. 그래서 무슨 권 강화? 관권의 강화. 기억나죠? 이걸 견제할 수 있는 향약도 수령이 직접 주관하게 된다. 누구 때부터? 정조. 또 유향소, 향청마저도 향소마저도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통제하게 된다. 직접 통제는 아니지만 수령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왜? 새롭게 등장 분홍 계층을 뭐야? 신향이라고 하는. 얘들은 뭐라고요? 유향소, 향청이 뭐야? 임원으로 만들지. 좌수, 별가. 이래가지고 향회가 변질된다 그랬지. 원래 향회는 양반 사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에서 이 무렵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수령이 세금 부과할 때 자문기구로 변질된다라고 했던 거.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방행정입니다. 목민과 치민에 관한 도리고요. 정세유표는 뭐야? 이건 뭐라고요? 중앙이야. 헛갈리면 되겠지. 이것도 뒤집어가지고 문제를 출제한다고. 경세유표는 중앙.
목민심서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경세유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경세유표에 대해서요. 정리를 굉장히 길게 잘 해놨죠. 한번 읽어볼게요. 경세유표 정약의 조속의 혼란의 상을 발휘했고 부국강비 이렇게 해서 서경 그리고 주례의 이념을 근거하는 봐봐. 서경과 주례잖아. 이게 뭐가 아니란 얘기야. 사서가 아니라 논어맹자 중용 대학이 아니잖아 지금. 원시 육경이라는 뜻입니다. 주례 이념을 근거한 조선사회의 개혁안을 조선. 기억나 주례를 주화했던 사람 누구야? 정도전 같은 사람이잖아. 경세유표는 죽어서나 임금께 올리게 될 개혁안의 의미를 담고 있다. 슬프네. 경세유표는 육전체제. 이 육전체제가 뭔지 했죠. 경국대전이 육전체제잖아. 이호, 예병, 형공. 이거 왜 강조하냐? 이호, 예병, 형공 체제 맞춰서 먼저 천관, 이조 얘기했죠. 이조의 별칭 뭐야? 천관, 천지, 추나, 추동 그랬잖아. 그래서 추조, 적발 사건 뭐야? 형조. 기억나죠? 그죠? 예, 그리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천관, 수제, 블라블라 쭉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형조 및 공조에 관한 추관수제, 동관수 완성되지 못했다. 어쨌거나 이걸 내가 왜 읽어드리냐면 같이 한 번이라도 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경세유표는 뭐라고요? 중앙이다. 중앙행정조직의 개혁안이다. 목민심서는 뭐라고요? 지방행정에 대한 개혁안이다. 이걸 제발 머릿속에 확실하게 때려박고 가라는 얘기야. 개념을 다시 본문 갑니다. 흠음신서. 정약의 지서는 형법서라고 하는데 이거 형법서라고 말하기보다는 형법서보다는 뭐야? 형옥사무 이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형벌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 그 사무에 관한 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살인범이냐 아닌범인지 이런 것도 돼요. 밝혀내야 될 거고. 그래서 너무나 심하게 고문한다든가 가혹한 고문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 또 짜맞추기 막 이런 수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몰아가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조선시대만 있었기야. 현대도 있잖아요. 부당거래라는 영화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떻게 해요? 뭐 엄청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범인이 나오는데 어린애들 막 죽이는 못 잡잖아. 진범을 못 잡으니까 어떻게 이제 어리숙한 사람 하나 데려다가 어떻게 한다. 간첩을 한가 진짜 범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자기 승진하고 막 이런 걸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반전이지. 걔가 진짜 범인이었던 게 반전이긴 하지만 그게 야 지금도 있는데 조선시대에 없었겠냐고요. 조선시대는 뭐 있어. 뭐 악소리가 무슨 그러니까 정말 피해자들 입장에서 뭘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 신분이 낮고 이러면. 그런 거. 외우시면 됩니다. 흠신서. 삼가하고 또 삼가다. 이런 뜻이에요.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뭐 그게 싫으면, 흠이 많은 새끼들, 흠이 많고 흠이 많은 새끼들, 죄수들. 막 그렇게 외우든가. 그건 뭐 여러분 자유인데. 저는 삼가하고 삼가라는 원뜻을 설명드린 거야. 근데 여러분 외울 때 막 그딴 건 난 모르겠고 흠이 많고 또 많은 새끼들 쓰레기들이네. 이런 새끼들 감옥 가야 되고 이 새끼들 감옥 가서 그래도 사람이니까 좀 덜 처맞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정약용 형은 이런 거에 대해도 관심을 가졌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이걸 뭐라 그래? 1표 2서라고 하잖아. 1표 2서. 3대 저작이잖아. 1표가 경세유표고 목민심서와 흠음심서가 2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저작이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탕론.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옹호한 게 바로 탕론이야. 원목은 통치자는 백성 위에 존재한다는 이상적인, 이거 원칙적인 거지. 봐봐. 여기 좋아. 원칙적인가 뭐야? 원목이야. 탕론은 뭐라고? 역성혁명이지. 자, 역성혁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탕탕탕 해야 되는 거지. 역성혁명 하려면 탕탕탕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죽여야지 역성혁명 하는 거야. 성을 바꿔서 하는 거 아니야. 어젯밤에 되게 고민했지.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하다가 딱 3초 만에 생각이 나더라. 탕탕탕이구나. 뭐 이러고. 알잖아. 탕탕절이라고 해서 탕탕절. 근현대에서 나와. 10월 26일이 탕탕절 아냐.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이토rio 부미를 탕탕. 1979년 10월 26일은 김재규가 박정희를 탕탕. 그래서 10월 26일을 탕탕절. 그래서 탕수육 먹고 막 이러잖아. 안 그러는구나.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역성혁명 뭐라고요? 탕탕, 탕론. 원목은 원칙적이지. 통치자는 백성에 존재한다. 당연한 얘기지. 이상적이죠. 자, 전론은 독특한 불합단의 여전쟁이 전론. 이건 30대 쓴 글이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경세유표에서는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정전론 주장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회론. 당대 사상적 패단을 제하면서 탈중국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 중요,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나오니까 그때 또 보기라고. 여전론, 사료 읽어봐야 됩니다. 탕론 읽어보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고업 중심의 개용론입니다. 중상학파. 좀만 쉬었다 할까요? 예, 지겹죠? 예, 좀만 쉬어요. 예.